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처음으로 3,200선에 안착했습니다. 장기 채권 금리가 경기 회복과 물가 반등 기대를 반영하며 상승 추세를 보이며 증시 변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조성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처음으로 3,200선에 안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8% 상승한 3,208.99포인트의 장을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점을 또다시 높였습니다. 장 초반 매수세를 보이던 개인이 5,662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요 증가에 갤럭시 S21 흥행 기대감이 더해지며 3% 오른 89,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닥 역시 전거래일 대비 1.97% 오른 999.30포인트의 장을 마치며 천선에 근접했습니다. 장기 채권 금리가 경기 회복과 물가 반등 기대를 반영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자 증시 변동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최종 호가 수익률은 연 1.758%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증권가에선 채권 금리 상승 기조가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채권 금리마저 상승한다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 기대 수익률 차이가 줄어들게 돼 위험자산의 투자 매력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금리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오는 27일 미국 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을 병행하는 방식의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택지지구 지정부터 보상 착수까지 기간을 비교했을 때 2기 신도시는 평균 27개월이 소요됐는데 3기 신도시는 평균 17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최종적으로 3기 신도시 완성 기간은 2기 신도시보다 4년 9개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부동산 114가 서울 아파트 127만 7천여 세대에 대한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일 기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총 66만 3,291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51.9%에 달합니다. 서울 9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2017년 21.9%에서 지난해 49.6%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던 서울형 리모델링이 시공사를 선정하며 속속 사업을 진척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단지 선정 이후 2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는데요. 최근 송파구 문정시형 아파트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문정건영은 오늘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 리모델링 사업 현장 설명회에는 GS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등 총 3곳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1차 설명회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등이 관심을 보였으나 GS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2곳이 현장 설명에 보증금을 내지 않아 유찰된 곳입니다.
통상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업에선 GS건설이 1차 설명회부터 적극성을 보인 만큼 우선 협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정건영은 지난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이외에도 송파구 문정시영,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 구로구 신도림 우성 1, 2, 3차 아파트, 강동구 길동 우성 2차 아파트 등 총 7곳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입니다. 그러나 시범단지 지정 이후 사업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시가 조합 설립 전 기본 설계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지원해줬지만 그 이후 주민 동의를 받는 등 조합 설립 과정에는 별다른 지원 방도가 없어 진척이 더뎠던 겁니다. 실제 리모델링 대상 가구만 3천 가구가 넘는 리모델링 최대어 남산타운 아파트는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산타운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외부 소유주가 많아 동의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안에 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은 길동우성 2차와 신도림우성 1, 2, 3차 등 지난해부터 조합 설립 동의율을 달성한 단지들이 속속 생겨나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10대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올해 정비업계에선 리모델링 수주전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국내 자영업자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전국 자영업자는 553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 5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 경기도 자영업자는 127만 2천 명으로 4만 5천 명이 줄어들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과 인천, 강원, 대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12개의 시도는 줄어들었고 충북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 부산과 전북, 광주, 세종 등 4개 지역은 늘어났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보유 가치가 새해 들어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의 1.28%에 달하는 비중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예탁원을 통해 보관된 외화 주식 중 테슬라의 보관 금액은 103억 3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보관 금액은 시세가 반영된 주식 가치를 뜻합니다. 국내 투자자 보유 테슬라 주식 가치는 현재 2019년 말 1억 4천만 달러 대비 1년 남짓 만에 73배나 급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상승과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매집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해 말 705.67달러에서 지난 22일 846.64달러로 19.9%나 올랐습니다. 예, 앞선 기사에서 살짝 언급해 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기분 좋게 2%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한 주 굉장히 상쾌하게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강세를 보이면서 1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랠리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 남은 한 주간 어떤 모습을 이어갈지 증권 배유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기자 나와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식시장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황 먼저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어요? 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8% 급등한 3,208선의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6천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2% 가까이 오른 999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예, 이제 천스닥 얘기 나올 정도로 코스닥 같은 경우 1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000포인트까지. 가파른 상승 랠리를 펼쳐온 국내 증시인데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이번 주 증시 전망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변동 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금주에는 미국의 통화정책회의인 FOMC 미팅 그리고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 대형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글로벌 증시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미국 대형 IT 업체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에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예, 대형 이벤트 앞두고 증시 기대감, 우려가 상존할 것 같은 그런 장세인데 일단 FOMC부터 들어볼게요. 시장 예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월 FOMC 회의를 개최합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추가 부양 조치나 통화 정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파월 의장의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화상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른 시간 내에 긴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산 매입 축소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중 일부 연준 위원들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발언으로 인해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현재는 상당 부분 진정된 모습이라며 1월 FOMC에서 시장이 쇼크를 줄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잘 달리고 있는 미국 기술주들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마이크로소프트와 AMD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작년 4분기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 AMD는 46%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7일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 테슬라, 페이스북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세 곳의 실적 모두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기술주들 지금 실적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내 역시 지금 어닝 시즌 돌입을 했죠? 네, 국내 역시 이번 주부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6일에는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27일에는 LG화학과 기아차, 28일에는 네이버와 포스코, 마지막 29일에는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가 각각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188개사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34조 1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벤트가 지금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이번 주에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가고 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겠지만 증시의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상영 키움증권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FOMC 결과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며 성명서 내용과 파월 의장의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증시 주변 상황은 기초 체력과 수급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변동성만 클 뿐 지수의 하단은 크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포지션 청산보다는 유지가 적절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망 들어봤습니다. 다수의 국내외 이벤트를 앞둔 국내 증시입니다. 기대감,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유환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집 꾸미기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가구업계 1위 한샘은 이런 트렌드를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리하우스 사업을 확장하며 시장에선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대리점 관리와 AS 문제로 정작 고객들에게는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천장 위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장 벽지는 한눈에 봐도 이미 물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하는 한샘 리하우스 대리점이 지난해 6월 시공한 집입니다. 현관부터 화장실과 천장, 베란다 확장 공사까지 내부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공사 도중 부엌 쪽 창문으로 누수가 발생했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베란다 쪽으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여름 장마가 시작되자 천장과 벽면으로 비가 스며들어 집안에 물이 고였고 바닥을 통해 아랫집 천장으로까지 피해가 번졌습니다.
소비자 A씨는 가구업계 1위 기업의 시공을 맡긴 만큼 적어도 AS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샘 리하우스에서 공사를 하였지만 한샘은 책임질 수 없다, 맞죠? 그것도 맞죠. 결론적으로 안 해주겠다는 얘기를 정중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 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대리점과 한샘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은 A씨는 일반 리모델링 업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했음에도 한샘 리하우스를 선택한 이유는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한샘 이름을 걸고 영업하고 한샘 로고가 박힌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진행하는데 정작 AS는 한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예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 후 없던 누수가 생겼다면 공사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베란다 확장 공사 시 단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A씨는 결국 자비를 들어 누수 공사를 했는데 한샘은 뒤늦게 누수 테스트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리점을 통한 한샘 리하우스 사업은 지난해에도 피해 소비자들이 단체로 규탄 집회에 나서는 등 비슷한 논란을 겪었습니다. 한샘은 리하우스 부분을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3년 내 월 1만 세트를 판매한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 꾸미기 트렌드는 이런 계획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기회를 쫓다 정작 고객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올해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열린 공훈위 결정이 변수가 될 요인을 이소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2017년 방만한 경영 등이 문제가 되며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의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감사 독립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되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채용비리 근절 등 4가지 조건을 달고 지정이 미뤄졌고 2019년에는 상위 직급 비율 감소를 조건으로 또다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역시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기재부의 반대 의견서를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는 금융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라임 사태에서 금감원 전현직 직원의 연루 정황이 나타나며 정부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지정 검토에 라임 사태를 감안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올해는 정부의 통제 필요성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금감원 독립론에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이 역시 독립성과 정부의 통제 사이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수년째 반복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내일 공훈위에서 결론 내려질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토스를 이용하는 20, 30대 10명 중 9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또 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토스는 20, 30대 사용자 1,0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7%가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답한 사용자는 42%로 집계됐습니다. 투자 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11%에 그쳤습니다. 현재 주식 투자를 하는 사용자 가운데 투자 기간 1년 미만인 주식 초보, 이른바 주린이는 전체 70%였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20%, 3년 이상은 5%였습니다. 주식 외 투자 경험이 없는 사용자는 전체의 4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운용자금은 100만 원 이하가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31%, 500만 원부터 2천만 원 사이는 19%였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17.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115.3포인트를 기록한 전주보다 1.9포인트 오른 것으로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고 수치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식지 않고 있는 집값 상승세에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올겨울에는 눈이 참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죠. 1월 초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폭설이 내렸을 때 피해가 굉장히 속출을 했습니다. 곳곳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했고요. 아예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차를 길에 두고 가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교통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눈이 예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제설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연초부터 이게 무슨 일이냐 싶을 정도로 이 군 시절 이후에 이런 표현 처음 봤어요.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온다, 뭐 예쁜 쓰레기가 내린다라는 표현들이 참 많았는데 참 대단했죠, 눈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눈도 많이 내렸고 눈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도 많이 입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눈이 부정적 요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립기상연구소는 2010년 1월에 중부지방에 내린 눈의 가치를 약 8,300억 원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눈으로 인해서 겨울과 봄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수정을 확보할 수가 있고 예. 또 여기에 대기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비용, 또 스키장 등에서 인공눈을 만들어서 뿌리는 비용 등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 수치였는데요. 겨울철 한철 장소에 의존해야 하는 스키장이 인공눈을 뿌려서 슬로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하루에 약 1,000만 원 정도, 시즌으로 보면 한 1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근데 눈이 내리면 그야말로 비용이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이처럼 눈이 주는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눈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요소는 좀 우리가 날씨 정보를 잘 활용을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 내려갖고 긍정적인 부분을 잘 이용하고 부정적인 걸 피하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폭설이 내리면서 차량 피해도 굉장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요? 어떤 우리가 이런 눈으로 인한 피해도 날씨 정보를 좀 잘 활용하면은 상당히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눈으로 인한 피해 중에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하지만 반대로 날씨 정보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설은 날씨 정보를 활용을 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시점을 조절하는 것만, 이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비용과 효과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수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변의 눈을 녹일 수가 있고요. 또 염화칼슘이 섞인 물은 어느 점이 영하 50도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에 한 번 녹인 눈이 다시 얼지도 않아서 아주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1월 초 얼마 전에 내렸던 폭설 같은 경우 이 염화칼슘을 이제 뿌린다고 표현을 하나요? 이 시점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시점. 그게 조금만 늦어도 오히려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미끄러움을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날씨 경영입니다. 산지가 많은 지역과 평지가 많은 지역의 제설 대책이 달라야 하듯이 현재 천편일률적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설 정책을 좀 세분해서 지역규, 도로 사정, 당일의 날씨까지 고려한 맞춤형 기상 정보를 활용을 한다면 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1년에 한 계절에서만 눈이 오지만 매일 눈 오는 선진국들도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제설 날씨 경영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이 눈 예보가 발달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의 도로 기상 정보 시스템 활용을 통한 편익은 예를 들어서 웨체스터 지역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날씨 예보를 제설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의 제설 날씨 경영으로 동절기 설에 대한 단기 기상 예보의 정확도가 57%에서 91%로 향상되면서 제설제 사용량의 15%가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정확한 시간에 적절한 양의 소금을 뿌리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 지역에서만 한 8,400만 원 정도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영국의 날씨 제설 시스템이 오픈로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연간 3억 3천만 원 이상의 소금 비용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용만 추정한 것이지 실제로 제설로 인한 뭐 인원이나 장비 동원 그리고 눈 피해까지 더한다면 엄청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도 연방도로관리청이 만든 겨울철 도로관리 지원 시스템에서 특정 도로의 기상 및 도로 상태 예보,
제설 작업 최적 시간과 제설제 종류 및 사용량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들은 기상청이나 관측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한 후에 이를 도로 기상 예측 센서로 데이터를 전송한 다음에 도로 노면 온도 예측 모델, 또 제설제 살포 알고리즘 등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가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도로 노면 온도 예측 결과를 보여주고 시간제별 제설제 권고 살포량을 제공해 줍니다. 이로 인해서 눈 피해가 아주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선진국처럼 제설 날씨 경영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겨울철 제설 관련 이야기 해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